제가 직업 외교관으로 한 30여 년 근무하다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대퇴직을 하고 지금 한국수협회 부의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제가 외교관으로서 마지막 근무지가 우크라이나였고 제가 거기서 대사로서 한 2년간을 근무했습니다. 제가 부임한 곳은 그것은 이제 2019년 5월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한 달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에서 압도적 차이로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포로셴코 대통령을 이기고 그 당시 득표율이 한 75% 정도 넘었었는데요. 그게 우크라이나 대선 역사상 가장 큰 표차로 이겼던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아주 열화 같은 지지를 받고 대통령으로 당선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취임하던 그 달에 그 5월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사가 부임하면은 이제 저는 우리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이제 그 주재국 대통령한테 전달하거든요. 그걸 신임장 제정식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신임장 제정식을 이제 다른 한 5개 외국 대사들 그 당시 같이 저하고 도착했던 독일 대사 뭐 그다음에 슬로베니아, 핀란드 이런 대사들하고 같이 이제 신임장을 제출한 행사를 가졌고요. 신임장을 제출한 직후에 거기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저하고 이제 마주 앉아서 그 옆에는 이제 통역 한 사람과 그리고 대통령실의 외교보좌관 한 사람, 그래서 총 네 사람이 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제가 한 20분 정도 이제 대화를 나눈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로서는 굉장히 그때 젤렌스키 대통령에서 인상 깊었던 것이 마치 저하고 처음 만나는데 마치 그동안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친근하고 편안하게 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분은 정말 연예계 사업 또 코미디로도 활동했죠. 그러니까 대중하고 항상 계속 호흡하는 그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어떤 친화력이랄까 그리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면에서 탁월한 분이구나 하는 저는 그런 걸 느꼈고요. 대화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분이 이제 그 보통 뭐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 외국 대사를 만나면 이제 자기 책상 위에 이제 자기 토킹 포인트라고 일종의 그 있는 밑에 직원들이 만들어준 일종의 면담 자료 일단 뭐 말씀 자료라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뭐 읽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뭐 면담 자료를 확 덮어놓고 그냥 하나 둘씩 한 네 가지 이슈를 저한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저보고 이제 대사님과 이 대사님이 키예프 방문을 그 부임을 축하합니다 하시면서 대사님과 하고 싶은 네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의논하고 싶은 게 네 가지. 근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한 가지는 본인이 대통령 재임 중에 꼭 한번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그리고 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소련부터 독립한 이후에 역대로 한국 대통령께서 한 번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꼭 한번 그러니까 본인이 재임 기간 중에 한국 대통령께서 방문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게 이제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금년 6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도 만나고 윤 대통령과도 면담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래도 다행히도 그러니까 우리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했던 우리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금년 이제 7월에 리투아니아에 있었던 나토 정상회의 간 김에 그 인접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함으로써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희망이 어떻게 보면 좀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취임 직후에 제가 부임해서 젤렌스키 대통령 이 임기 중에서 제가 대사로 근무했던 기간이 저는 굉장히 소중하고 생각했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외국인 대사인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아주 그 솔직함과 그리고 아주 그 친근함과 그리고 또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한국에 대해서 뭐 제가 먼저 꺼내지 않았는데 한국차, 투싼, 뭐 이제 현대, 산타페 이런 차들 되게 좋은 차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한국 자동차 공장을 좀 세워주면 좋겠다, 한국 측이. 과거에 사실 그 대우가 한 20여 년 전에 대우 자동차가 그 우크라이나 자동차 회사하고 합작해서 대우 자동차를 생산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7, 8년 전에는 완전히 이제 중단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생산하는 게 공장이 없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시내에 보면은 현대차, 기아차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기아 같으면 우크라이나에 팔리는 기아차의 한 70%가 기아 스포티지예요. 그러니까 스포티지 인기가 엄청나게 높고 전체로 보면 이제 그러니까 브랜드별로 보면은 현대차가 그러니까 한 5위, 그다음에 기아차가 한 3위 정도로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시내에서는 현대 기아차를 뭐 그냥 손쉽게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또 인상 깊은 쪽이 하나고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부임했던 경험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를 떠난 게 2021년 6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난 이후 한 8개월 정도 후에 이제 전쟁이 터진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이 가까운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야, 건대사 정말 자네는 정말 운이 좋다. 어떻게 전쟁이 터지기 전에 그렇게 돌아와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게 전쟁이 터졌네요. 저를 걱정해주는 그런 말이었는데,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제 후임 대사, 저희 외교부 후배가 이제 대사로 나가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좀 또 미안하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기존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더불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두 개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런 상황은 굉장히 드문 상황인데요. 사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특히 제가 항상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는 또 부정적인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가장 절대적으로 지원하는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뭐 정말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미국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 러시아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여파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미치고 있는데, 일례로 이제 그 미국이 우크라이나로 보내려고 했던 포탄 수만 발, 우크라이나도 지금 포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우크라이나 보내려고 했던 포탄 수만 발을 그보다 더 급한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이제 얼마 전에 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아마 그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정부로서는 상당히 좀 뼈아픈 아마 손실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식량 가격 상승,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다 닥쳤고 각 나라들이 이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많은 고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각국 정부의 커다란 중요한 과제가 됐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전쟁 여파로 기존에 지난 4, 50년 동안 국제사회를 지배했던 어떤 자유주의적인 질서, 이것은 이제 규칙과 규범에 이제 기반한 그런 자유주의 질서가 말하자면 붕괴되면서 신냉전이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방이 대우크라이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상 민주주의 동맹을 결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민주주의 동맹에 맞서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실상 전제주의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서방의 민주주의 동맹대 지금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전제주의 동맹 간의 어떤 대결로 지금 진화하고 있는 그런 셈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에너지 그 식량 가격 상승과 더불어 각국이 갖고 있는 자원을 무기화하면서 수출 금지 조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인 자원의 공급망 문제도 지금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를 그대로 맞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그 부분도 사실은 이 전쟁의 한 여파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최초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 세계 각국 정부나 각국의 군 관계자, 각국의 정보기관이 이 전쟁의 모든 면을 면밀하게 지금 주시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의 군 당국,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 우리나라 정보기관에서도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의 각가지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군에서는 또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군이 높은 사기가 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술적 측면, 또는 그 외에도 이제 새로운 무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무기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제공한 뭐 하이마스 같은 게 있고, 또 최근에 미국이 지원한 에이테컴스라는 장거리 미사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더 눈에 띄기는 드론의 역할. 드론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전쟁에서 광범위하게 쓰인 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런 드론의 역할 같은 것이 굉장히 지금 눈에 띄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각국이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나의 교과서 내지는 참고서 삼아가지고 다들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강연은 이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할 텐데요. 제가 제 생각에는 제 강연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강연을 하는 걸로 하고,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자유롭게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걸로 지금 할까 합니다. 뭐 질문은 어떤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관한 것이든 러시아에 관한 것이든 이 전쟁의 어떤 측면에 관한 것은 있든 다 괜찮으니까 아마 그냥 편안하게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하려는 이제 강연 내용에는 제가 일단 지금 좀 서론 같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우선 우크라이나의 역사적인 기원,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EU 가입 문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 그 다음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전쟁의 지금 현황과 전망, 향후 변수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포괄적인 주제를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좀 토의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의 역사적인 기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기원은 어쩌면 여러분들께서도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을지도 있는데 중세에 형성된 키예프 공국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세계사 책에서 키예프 공국이라고 이제 배웠어요. 근데 그게 영어로 말하면 이제 키예판 루스라 그러는데, 만자면 제가 번역하면 키예프 루스라는 뜻입니다. 키예프 루스 공국인 셈인 거죠. 근데 뭐 공국이지만 사실은 판도가 가장 넓었을 때는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역과 벨라루스 전역, 그리고 러시아 북서부까지 포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광대한 지역을 점유하고 있었고, 또는 좀 뭐 이제 이 공국이 분열돼서 많은 자국 공국들의 느슨한 연합체로 되어 있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통칭해서 그냥 공국이라고 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키예프 루스 공국은 사실 우크라이나의 기원일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이 삼국 세계 민족은 다 동슬라브 민족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동슬라브족이라 하면 딱 이 세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서쪽으로 하면 뭐 체코, 슬로바키아 뭐 이런 나라들 있죠. 그런 나라들은 이제 동슬라브 민족이라고 그러고요. 아래쪽에 이제 뭐 세르비아 뭐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 남슬라브 민족이라고 이제 그렇게 통칭됩니다.
이제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는 이제 동슬라브 쪽을 대표하는 나라들이죠. 원래 동슬라브 이쪽은 이쪽에서 지배층을 형성한 사람들은 당시 스칸디네비아 반도에 살던 스웨덴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바리아크인들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지금 러시아 북서쪽에 살던 노보고로드 지역, 그쪽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내부 분쟁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지 않자 당시 스칸디네비아 반도에 있던 스웨덴 사람들, 류리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영향력이 센 이제 어떤 그 인물이었는데요. 류리크와 그 일족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류리크와 그 일족이 그 세력가들이 이제 이쪽에 노브고로드 지역으로 내려와서 노브고로드 공이 되면서 이제 그쪽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게 이제 그 AD 한 862년 정도였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류리크가 죽자마자 그 일족들 간에 이제 내부 권력 투쟁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승리한 사람이 올레그라는 사람인데, 올레그가 권력 투쟁에 승리해서 이제 AD 882년 한 20년 정도 후에 이제 키예프로 와서 키예프 지배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키예프 루스 공국이 이제 건설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키예프 루스 공국의 시초는 이제 이 올레그라는 인물이고요. 이 당시 이제 이 지배층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스칸디네비아에 살던 스웨덴인들이었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당시 바이킹이었기 때문에 지배층은 이제 바이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 피지배층은 당시 이제 동슬라브족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공국의 국민으로 이제 지냈던 것이죠. 당시 이제 이 지배층인 스웨덴 사람들은 스스로를 루스라 불렀습니다. 그 루스를 라틴어로 이제 읽으면 루시아가 된다는 것인데, 그 루시아에서 러시아라는 국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 키예프 루스 공국을 자신의 기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 종족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키예프루스에서 러시아라는 국명이 나왔고, 벨라루스도 역시 루스잖아요. 벨라루스는 말하자면 백러시아, 하얀 러시아, 화이트 러시아라는 뜻인데, 거긴 루스도 여기 있는 루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키예프루스 공국은 당시 11세기, 12세기에 되면은 어, 그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그리고 러시아 북서쪽을 다 지배해서 유럽에서 가장 판도가 넓었습니다. 말하자면 가장 큰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요. 거기서 가장 유명한 그 두 공국, 두 사람의 걸출한 인물, 두 사람의 공이 말하자면 그 블라디미르 대공과 야로슬라브 현공입니다. 블라디미르 대공은 이제 많은 정복 사업을 통해서 영토를 가장 넓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한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당시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당시 기독교가 세계에서는 당시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야만족 중에 하나쯤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기독교를 말하자면 동방정교, 동로마 제국이었던 콘스탄티노플로부터 이제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부터, 그건 이제 동방정교 또는 그리스 정교라고 부르죠. 받아들이면서 이제 기독교 사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아들 야로슬라브 행공 시대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가장 유명한 건축물인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소피아 성당을 이제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광객이나 외국 관광객들이 키예프 시내를 방문하면 맨 처음 가는 곳이 그 소피아 성당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건축물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로슬라브 현공의 또 다른 이제 하나의 또 자주 언급되는 역사적인 사실은 이제 자신의 딸들을 프랑스, 뭐 헝가리, 노르웨이 등에서 왕비로 보냈습니다. 그만큼 옛날에 과거에 이제 이게 유럽 대륙에서는
이 왕각끼리 결혼한 것은 사실은 뭐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다들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나라의 어떤 세력을 또는 권력을 더 보존하고 확대시키는 그런 식으로 그걸 위해서 이제 결혼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당시 이제 키예프 루스 공의 딸들이 유럽의 왕가의 왕비로 갔다는 말은 그만큼 키예프 루스 세력이 강대했다는 것이 이제 그래서 각 왕가들이 키예프 루스와 어떤 연합을 맺음으로 해서 자기 권력을 확대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 키예프 루스 공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야로슬라브 이 대공은 자신의 딸들을 이제 이런 왕가의 왕비로 내내서 유럽의 장인이란 또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잘 나가던 키예프루스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게 이제 1240년이라면은 몽골의 징기스칸의 손자인 이제 바투 장군이 12만 명의 몽골 기병을 이끌고 이제 이 키예프루스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키예프 루스 쪽에서는 이제 몇 달 동안 굉장히 용감하게 싸웠지만 결국은 뭐 몽골군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결국 키예프 루스는 함락이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사실 키예프 루스는 사실상 이 사건으로 초토화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키예프 루스는 결국 다시 그 현대가 되기 전까지는 번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키예프 루스가 멸망한 셈이죠. 그다음에 키예프 루스 멸망 후에는 이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땅에는 리투아니아가 지금 굉장히 작은 나라지만 이 중세에서는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지고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리투아니아가 우크라이나와 이쪽 벨라루스 이쪽을 지배했고요. 그 다음에는 저기 리투아니아와 이제 폴란드가 결혼을 통해서 이제 연합 왕국을 구성해서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 땅을 지배하다가 그 다음에 폴란드가 리투아니아를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가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을 이제 지배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폴란드 지배하에서 한 16세기 후반에는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코사크 군사 조직이 일어납니다. 코사크라는 말은 사실 우크라이나를 국제 사회는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또 말이기도 합니다. 코사크 그러면 뭐 영화에도 보면 뭐 가끔씩 나옵니다만 굉장히 용감한 이제 기병 중심의 이제 군대를 코사크라고 부르고요. 원래 코사크인들은 원래 폴란드 지배하의 그 농노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탈출하거나 어떠거나 뭐 어쩌거나 해가지고 자유임이 된 다음에 이제 그 코사크 군사 조직에 들어갔던 것이죠. 근데 코사크 이 조직 말고는 우크라이나 땅에는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코사크 조직을 국가 조직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코사크 군사 조직이 특히 이때 코사크의 영웅이었던 보호단 흐멜리츠키라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개인적으로 폴란드 영주한테 자신의 뭐 영주도 빼앗기고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미망인은 납치당하고 자신의 아들은 살해당하고 이렇게 굉장히 엄청난 개인적인 피해를 본 사람인데요. 이런 개인적인 어떤 원한 관계도 작용해가지고 본인이 코사크 조직의 리더가 됩니다. 그 당시 리더를 헤트만이라고 불렀는데 헤트만이 돼가지고 이제 폴란드하고 때때로는 협력하지만 또 폴란드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폴란드의 1654년에는 폴란드의 위협이 워낙 커서 굉장히 이 코사크 군사적이 완전히 와해될 어떤 그런 위험성에 처하자 이제 러시아 쪽에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러시아는 짜르 공국이었는데 러시아 짜르의 보호를 받기로 하고 그다음에 코사크 이 군사들은 러시아 짜르의 충성 맹세를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이제 1654년도에 있었던 우크라이나의 한 지역인 페리아슬라브에서 이제 맺은 조약이라서 페리아슬라브 조약이 됩니다. 이 계기로 러시아에 병합되게 됩니다. 그 후 수백 년 동안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고요. 1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선포해서 몇 년간 이제 독립국이 돼 있지만 소비에트 연방이 수립되면서 이제 소련 연방의 일부가 다시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뭐 1991년 소련 연방의 해체로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독립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좀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속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전쟁의 원인에 관한 논쟁입니다. 어,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의 원인을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인데 따지냐면은 이 전쟁의 원인을 따지는 것은 전쟁의 종식 방향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고찰하는 것에 따라서 전쟁을 종결하는 방식의 어떻게 행동해야 돼, 서방이 어떻게 행동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첫 번째, 제 미국에 있는 그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샤이머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현실주의 학파를 이제 대가라고 불립니다. 이분이 주로 주창을 하고 많은 학자들이 따르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 나토는 1949년 결성된 이제 유럽의 안보를 위한 이제 동맹이죠. 나토가 이제 미국과 유럽의 안보동맹인 나토가 동쪽으로 계속 확장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실존적인 위협을 느꼈고 그렇게 실존적인 위협을 느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낸 것은 러시아가 맞지만 그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우크라이나를 어쩔 수 없게 침공하게 만든 것은 서방 세계가 말하자면 추진해온 나토의 동진이다. 말하자면 나토의 동진은 나토가 계속 이제 당시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이제 서유럽 중심의 모임이었다가 점점 이제 동유럽 국가들 하나둘씩 회원국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나토의 경계가 점점 러시아의 국경 쪽으로 다가갑니다. 결국은 맨 마지막에는 이제 발트 삼국들,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국가들까지 이제 그 나토에 가입해 가지고 그냥 러시아 국경하고 면하고 있죠. 그 정도로 이제 그 나토가 동진한 그것은 실책이라고 보고 그렇게 나토가 동진하도록 이제 서방 세계가 추진했으니까 이 전쟁의 책임은 크게 보면 서방 세계, 적게 보면 나토의 지도국인 미국이 나토의 동진을 주도했으니까 미국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나토의 동진에 기인하고 나토가 동진한 것은 주로 미국의 책임이다. 말하자면 이건 미국의 책임을 묻는 그런 이제 그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방의 뭐 유명한 진보 지식인 노암 촘스키라든가 뭐 같은 뭐 프랑스 뭐 다른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 동조하고 있는 그런 시각입니다. 근데 이 시각이 완전히 주류는 아닙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에서 좀 더 주류적인 시각은 나토의 동진이 전쟁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러시아의 전쟁의 부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 전쟁의 좀 더 본질적인 이유는 그것은 이제 푸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제국주의적인 야망. 말하자면 이제 이 러시아의 위대한 러시아 제국의 재건을 꿈꾸는 푸틴 대통령이 이웃 나라인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우크라이나를 자기 세력권으로 만들고 우크라이나를 친러시아 국가로 만들어서 이쪽 말하자면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다른 동유럽 국가에 잃었던 말하자면 옛날에 러시아 제국의 연방 국가들을 하나둘씩 더 러시아의 영향력 하에 주겠다. 이제 그런 제국주의적인 이제 야망이 이번 전쟁의 원인이라는 거죠. 이게 더 많은 이제 그 서방의 주의적인 시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대체로 우리 그 보수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이 시각을 대체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맞으면 전쟁을 분석할 때 보면요. 한편 또 우리나라의 진보 언론 매체 또는 좀 더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나토의 동진이 전쟁을 야기했다는 그런 시각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다음에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토론이나 발표를 보실 때 항상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냐 볼 때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입장을 취해서 이제 그 논지를 펼치는 경우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을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전쟁 종결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쟁의 원인이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말한 것이면 나토의 동진이 전쟁을 야기시켰다는, 나토의 동진이 러시아에 실존적인 위협을 가했고,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의 어떤 자유를 위해 러시아를 지키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라고 본다면, 이걸 전쟁의 종결 과정에서 이 러시아의 우리를 말하자면 다뤄줘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래 되면 우크라이나가 뭐 나토에는 절대 가입하지 않는다거나 어쩌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의 러시아의 우위를 해소해주는 그런 이제 장치가 필요해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만약에 그게 아니라 푸틴 대통령의 어떤 제국주의 시각이 이제 전쟁의 원인이었다면 서방은 상당히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훨씬 더 강경한 입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 종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변수들이 됩니다. 지금 전쟁의 현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전쟁 개시 후 1년 8개월 동안을 짚어보면, 당시 처음 전쟁이 개시할 때 러시아의 목표는 한 3, 4일 만에 수도 키이우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3, 4주 만에 우크라이나 전체를 정복해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난해 8월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일종의 하나의 좀 특종 보도 같은 걸 이제 상세하게 보도했었는데요. 거기에 그 워싱턴 포스트가 러시아의 군사 기밀 문서를 입수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분석해서 올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당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러시아 군 장교들한테는 러시아 군 당국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곧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전투의 그러니까 키예프를 장악한 후에 군사 프레이드를 해야 될 거니까 그때 입을 예보까지 다 준비해 오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말하자면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던 거죠. 한 3, 4주 만이면 전부 다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그러니까 정복해서 군사 프레이드를 하려까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시다시피 그건 이제 실패했습니다. 이제 한편 서방으로서는 사실 서방에서도 심지어는 미국 정부 당국조차도 아마도 수도 키예프는 한 3, 4일 만에 러시아군에 무너질 거라고 그래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군이 놀라울 정도로 이제 잘 싸워가지고 게릴라전 같은 걸 통해서 잘 싸워가지고 수도 키예프를 지켜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군을 그러니까 패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쭉 하다가 중대한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러시아를 이제 전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는 계획 대신에 이제 우크라이나의 동부 돈바스 지역과 그다음 남부 자포로자 지역 그리고 헤르손 지역 이쪽을 쭉 이제 러시아와 이제 그 크림반도까지 있는 이쪽 지역을 이제 육로회랑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이제 영어로 말하면 랜드 코리도라고 부르는데, 이 육로회랑 큰 띠를 만들어서 그것을 점유하는 것을 이제 플랜 B로 해서 그걸로 추진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작년 한 6월 정도에는 그 러시아군은 그 플랜 B를 달성합니다. 결국은 그때 동부 돈바스의 그 상당 부분과 자포로지아 지역, 헤르손 지역 그걸 다 점유해가지고 크림반도하고 연결시켰죠. 이제 그러다가 작년 이제 그 서방 지역에서는 이제 서방 세계는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금방 무너질 것 같으면 무기를 지원할 필요도 없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갈수록 잘 싸우는 걸 보면서 점점점 더 무기 지원을 확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방어용 무기들, 이렇게 이 견착식 이제 이 전차를 부수는 이제 그런 무기 같은 지원하다가 그 다음에 점점점 이제 한 5월, 6월 작년 한 5월, 6월 가면서는 뭐 미국의 하이마스 같은 고속포병 로켓 시스템이라 부르는 다연발 이 로켓포를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가면서 곡사포 뭐 각종 무기를 이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서방의 무기를 많이 받았던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거기서 이제 군인들의 높은 사계와 더불어 서방이 지원받은 그 무기를 가지고 반격이 시작되죠. 그 반격은 작년에 한 9월 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복했습니다. 그 하르키우주, 우크라이나 동북부에 있는 하르키우주를 완전히 수복했고,
헤르손 지역도 거의 한 절반, 헤르손 시를 포함한 절반을 수용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 부분 이 잃었던 국토를 탈환하는 그런 성과를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작년 한 12월쯤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서 더 이상의 성과를 이제 보이질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기존에 서방으로부터 지원받던 무기들이 소진되어 가는 측면도 있고, 또 겨울이 되면 뭐 비가 쏟아지면 또 이게 비와 눈이 쏟아지면 이제 그 땅이 이 얼었던 땅이 녹아서 진창이 되는 소위 라스푸티차 현상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인 이 탱크나 이제 장갑차를 이용한 진군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격이 좀 막힌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허지부지 교착 상태가 돼서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봄철 대반격을 예고하게 되죠. 근데 봄철 대반격은 사실은 뭐 원래 봄에 하기로 돼 있었지만 상당히 지연돼서 결국은 한 6월 4일 정도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많이 지연됐던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서방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무기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방의 우크라이나의 고충은 이게 무기가 한 종류가 아니고 미국 종류의 뭐 예를 들어 미국이 보내주는 탱크라면 이 군인들 갖다가 이제 미국 탱크만 이제 운전하는 훈련만 그러니까 조작하는 훈련만 하면 되는데 뭐 독일에서는 레오파르트 전차 보내고 미국에서는 M1 저기 그 에이브라함 전차 보내고 뭐 영국에서는 챌린저 전차 보내고 이런 식으로 뭐 그 이 대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탱크도 그렇고 장갑차도 그렇고 각국에서 다 다른 종류의 이제 이런 이 장비를 들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은 이 장비별로 또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훈련을 시키는데 새로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거기 시간이 걸리고 또 무기들을 이제 이런 장비들과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하는 시점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그게 다 모여서 이제 힘이 결집되어야 대반격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지연돼서 봄철이 아니라 여름철 대반격이 시됐던 것이죠. 근데 여름철 대반격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였냐면 러시아에게 오랫동안 이제 방어할 시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봄철 대반격 예고해서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반격하기 한 7개월 지나다 보니까 러시아는 아주 촘촘한 대전차용 지뢰밭을 매설했고 지뢰밭 그다음에 뭐 지뢰밭을 지나가면 그다음에 또 영호의 이빨이라고 불리는 대전차 장애물 그다음에 전차용 또 대전차를 막기 위한 또 참호들 군인들을 위한 또 참호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삼중 방어선을 갖다 전 전선에 걸쳐서 삼중 방어만을 형성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대규모의 군을 반격에 투입했지만 초반에 많은 이 군인들 희생 그리고 그 장비가 파손되면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게 반격 기간한 몇 주 만에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받은 무기들의 한 20%를 잃었다고 해요. 그래서 큰 손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이후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작전을 바꿔서 좀 더 소규모의 군대로 공격을 하는 그런 작전을 바꿨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초반에 큰 피해를 겪었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런 식으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작전도 바꾸고 이제 좀 더 치밀하게 무모하지 않고 좀 더 신중하게 좀 계산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하여튼 그 결과로 이제 일부 지역의 땅을 좀 회복하는 성과를 좀 거두었지만 하지만 그 성과는 크지가 않고 그리고 전선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할 만한 그 정도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선은 대체로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지역은 이제 동북부 하르키우 주에 있는 쿠피안스크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동부 돈바스 지역에 있는 도네츠크시 아래에 있는 아우디오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지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남부 자포르지아 지역, 토크막보다 한 20km 정도 위에 있는 지역에서 지금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에게 가장 사실 중요한 지역은 이 자포리지아 지역입니다. 남부 자포리지아 지역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와 남부 자포리지아, 헤르손, 크림반도를 잇는 이 육로 회랑을 점유하고 있고 이 땅을 러시아 땅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해서 이 땅을 완전히 이제 이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영토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 이제 하는 땅이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군이 그러니까 그 하고 있는 남부 자포리자 공략은 이 육로 회랑을 중간에 잘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육로 남부 자포리자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 이제 러시아군은 이제 동쪽과 서쪽 지역으로 육로 회랑이 절반으로 나뉘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큰 보급상의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의 정예 병력, 서방에서 훈련받은 정예 군사들과 그다음에 서방에 지원받은 어떤 장갑차, 전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남부 자포로제 지역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아직까지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전투는 일찍 지역에서 한 서너 개 지역에서 전투는 지속되고 있는데 대체로 교착 상태에 있는 거고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계절을 길러보면 사실 이달부터는 사실상 겨울에 지금 접어듭니다. 우리나라 보통 겨울이라고 하면 12월부터 1월, 2월까지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겨울이 길기 때문에 11월, 이달인 11월부터 이제 겨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뭐 내년 한 3월 정도까지도 겨울에 해당됩니다. 말하자면 겨울이 깁니다. 뭐 추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이제 겨울이 이제, 긴 셈이죠. 그래서 지금 이달 하순이나 또 그 다음에 12월 초순에는 통상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입니다. 좀 우기에 접어들죠. 우기에 접어들면 지금 이제 땅이 이제 다시 그 우기 접으면서 눈도 내리고 비도 오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땅이 이제 그 질퍽질퍽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또다시 라스푸티차 현상이 또다시 발생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방어를 하는 쪽은 괜찮은데 공세를 벌이는 쪽은 공세를 하려면 탱크와 장갑차들 이런 중무장 무기들을 앞세우고 이제 돌진을 해야 되는데 그 진격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큰 진전을 만들기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겨울 전투에서 우크라이나의 남은 시간은 또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푸틴 대통령이 지금 뭐 서방에서 새로운 무기를 지원하거나 예를 들어 뭐 금년 7월에 집속탄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그 작년 6월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스 그러니까 중량 무기를 지원하거나 이럴 때마다 보면은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고인사들이 특히 보면 뭐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자 지금 현재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이런 양반들은 항상 보면 러시아가 핵을 쓸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크게 그게 보도가 되고 좀 그리고 또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자꾸 핵카드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서방에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뭐 핵을 써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을 갖다가 격퇴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서방에서 분석하기로는 지금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그런 무기를 축소하는 거, 무기를 갖다가 그렇게 고성능 무기를 주지 못하게 하는 막는 효과, 그걸 보고 있다는 거고요. 또는 더 중요하게는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서방 세계는 사실 뭐 러시아가 핵을 쓸까 봐 또 우려하고 있지만 막상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우려되는 상황은 서방 세계가 특히 나토군이 이 전쟁에 무력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러시아는 31개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서방을 지원한 우크라이나 아니라 31개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건 사실은 러시아군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는 이런 측면이 러시아로 하여금 이제 계속 핵카드를 위협하는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과거에 우크라이나도 사실 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련 연방 시절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핵기지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일부는 카자흐스탄에 러시아의 핵무기들이 비축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핵무기를 나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부터 독립했던 1991년도에는 우크라이나에 약 한 1,700여 개의 러시아 핵탄두가 있었고 그다음에 ICBM도 한 110여 개 있었습니다. 근데 서방 세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만약 이걸 러시아가 갖고 있었다면 러시아는 관리할 능력이 되고
러시아는 또 돈도 없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가 관리하면은 미국은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그 말하자면 소련부터 떨어져 나오면서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소득이 굉장히 낮아졌고 그리고 경제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런 핵무기와 ICBM 같은 거를 테러리스트 국가인 뭐 시리아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이런 나라에 팔아넘기지 않을까. 그걸 굉장히 지금 우려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미국 클린턴 대통령 주도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당시 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그다음에 그 러시아의 엘친 대통령, 그다음에 뭐 좀 영국 총리 이 사람들하고 해서 각서를 썼습니다. 이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모여가지고 각서를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우크라이나는 이제 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 서방 세계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1994년도에 이루어졌는데요. 나중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유로마이단 혁명, 2013년도 말과 2014년도 초에 이제 벌어진 친서방 혁명이 유로마이단 혁명이었는데 그 직후에 그 여파로 이제 당시 친러시아 대통령이었던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축출이 되고 탄핵을 받아서 말하자면 러시아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바로 조용히 군대를 보내서 크림반도를 점령 해버렸죠. 그래서 그랬을 때 사실 우크라이나 상당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때 부다페스트 각서를 통해서 핵무기 포기한 걸 후회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이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작년 2월에 침공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일각에서는 주요 인사들 중에 일부는 그때 우리가 부다페스트 각서를 통해서 핵을 포기한 것은 크나큰 실책이었다. 그것을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측면은 그 핵을 갖고 있고 핵을 포기하지 않는 김정은한테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참 나쁜 메시지가 가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 이를 보면은 절대 핵을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굳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뭐 한반도에 대해서는 별로 좀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핵무기를 서방에서는 사실 핵무기 사용이 러시아가 핵무기를 쉽게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상 거의 쓰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세계 국제 언론 뉴스에는 러시아가 핵카드 쓸 때마다 이제 크게 뉴스되고 우리나라도 크게 배도지만 지금 몇 가지 이유로 해서 핵을 쓰기 힘든 무기라고 생각할 텐데 그건 뭐냐면 핵무기 사용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우선 러시아가 전략 핵무기를 사용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우를 그냥 날려버린다면 그리고 수백만 명을 죽이게 된다면 그것은 자살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되면 미국도 러시아에 대해서 핵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면 그것은 사실 러시아의 자살 행위이고 말하자면 이제 핵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러시아가 그런 우둔한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러시아의 옵션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가능한 영역은 이제 그보다 폭발력이 작은 전략 핵무기를 쓰는 것이죠. 근데 전략 핵무기를 쓸 때도 이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땅은 굉장히 넓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체 면적은 저기 60만 평방미터니까 우리 남한이 한 6배쯤 되거든요. 지금 전장이 벌어진 육로해랑 지역, 그쪽이 동부 돈바스에서 헤르손까지 그쪽 전선이 총 한 900km 정도입니다. 900km면 얼마 정도 이제 긴 거리냐면 우리나라 부산에서 신의주까지가 한 800km쯤 됩니다. 그러니까 900km면 부산과 신의주를 보다 더 긴 지역이죠. 전선이 그만큼 길기 때문에 이런 전술 핵무기를 하나 터뜨려봤자 아마 우크라이나군 한 수백 명 정도를 죽이는 정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인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쓰는 이 행동은 국제적인 여파가 엄청나게 클 거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문제되는 것은 다량의 방사능 유출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986년도에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건으로 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암이나 이런 걸로 해서 죽었습니다. 방사능으로 폭발되는 사건 직후에는 수십 명이 그 현장에서 죽었고요. 그래서 그 여파로 해서 아직까지도 이 원전 체르노빌 원전 반경 한 수십 킬로는 말하자면 사람들이 갈 수 없는 말하자면 출입 금지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사능이 유출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쉽게 못 쓴다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그 지금 현재 전쟁터에서 쓰게 되면 그리고 그 바람이 불어서 러시아 쪽으로 불게 되면 이 우크라이나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광범위한 접경 지역이 전부 다 러시아의 그 농업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방사능이 글로 불려면 거기는 농사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도 리스크가 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러시아가 외교적으로 고립될 겁니다. 중국은 이미 공개적으로 중국이 사실 우리가 뭐 러시아를 중국은 이제 이 공식적으로는 중립이지만 사실상은 뭐 러시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런 중국조차 그 지금 러시아하고 수차례 그 어떤 정상회의 하면서 중국은 핵무기 사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해야 되면 그건 뭐 친러시아인 중국과 인도조차 말하자면 러시아로부터 떨어지게 만들 겁니다. 이제 그런 심각한 외교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 정부는 이걸 그냥 가만 그러니까 워싱턴 주변에서 나온 소식을 종합해 보면 미국 정부가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의 핵무기를 쓸 경우에는 거기서 그게 성공하게 되면 그러면 핵을 갖지 않은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 인제 국가의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를 이웃으로 있는 국가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핵을 개발하려고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지난 한 50년 동안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던 미국과 러시아가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던 이 핵 비확산 체제, 핵 비확산 체제는 붕괴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핵을 보유하겠다고 이제 달려들 것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도 없고, 다만 이런 걸 대응하더라도 미국이 러시아와의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래식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할 거랍니다. 다만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땅에 있는 이제 러시아 군을 공격해서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무기들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강력한 성능을 보면 그게 미국인 재래식 무기로도 충분히 러시아군을 초토화시킬 거라고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러시아가 핵카드를 계속 쓰고 있긴 하지만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위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EU 및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국의 미래는 EU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유로마이단 혁명을 일으키게 된 어떤 그 배경이 됐던 것이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2013년도 말에 이제 당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며칠 후에 서명하기로 했던 우크라이나 EU 제휴협정이라고 있었습니다. 제휴협정은 그러니까 EU 가입의 한 전 단계쯤 되는 협정인데요. 거기에서 서명하려고 했다가 그걸 서명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그 다음에 서방 IMF로부터 이제 그때 당시 경제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IMF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는 대신에 러시아로부터 그 경제 협력을 받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완전히 그냥 격분해서 거리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는 러시아의 길을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길이 아니라 서방의 길을 가겠다. 우리는 유럽의 일원이다. 우리는 서방의 일원이다. 우리는 EU 가입을 추진해야 된다. 그걸 외쳤던 겁니다. 이제 그 목소리 하에서 친러시아 정책을 펼쳤던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러시아로 망명했고요. 그걸 못마땅히 생각한 그 푸틴 대통령이 군인을 보내서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동부 돈바스에서는 친러 반군을 지원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정교군과 내전을 벌이게 했던 돈바스 내전을 벌이게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작년에 전쟁이 벌어진 일주일 후에 바로 EU 가입을 신청했고요. 이제 그걸 이제 그래서 작년 여름에 EU는
우크라이나에게 공식적인 이제 후보 자격을 이제 부여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려면은 EU가 요구하는 그런 기준에 규범에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민주화 정도라든가 각종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규범을 EU의 기준에 합치시키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그냥 뭐 쉽게 1, 2년 만에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뭐 대창 서방에서는 한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단축을 한다 해도 그보다 뭐 한 5년에서 10년은 걸릴 겁니다. 어쨌거나 우크라이나에게는 EU 가입이 주변에 뭐 폴란드나 헝가리 이런 나라들이 EU 가입해서 되게 크게 성장한 것을 봤기 때문에 EU 가입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우크라이나의 경제의 미래가 EU에 달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토 가입 문제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그리고 온갖 고초를 겪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와 달리 동맹국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뭐 과거에 나토에 들어가 있었거나 아니면 뭐 영국이든 미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과 동맹을 맺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감히 침공할 생각을 못 했겠죠. 사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정부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금년 7월에 그 리투아니아에 있었던 나토 정상회의, 그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던 회의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원했는데, 사실 회원국들의 이견으로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의외로 옛날과 달리 오히려 미국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미국과 독일이 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라든가 여타 그 국가들은 많이 찬성했었고요. 미국과 독일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은 지금 이제 그 전쟁 중인 그 우크라이나 물론 뭐 가입을 하게 되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가입하겠지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켰을 경우에 이 지금 가입시킨다고 결정할 경우에 그러면 러시아하고 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러시아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끝내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끝낸 후에라도 나중에 이번 전쟁이 종료되고 우크라이나가 나중에 가입하더라도 러시아가 또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나토와 러시아 간의 무력 충돌 우려 사실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장 굉장히 그냥 신중한 입장을 보여서 결국은 이번 7월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에 대한 정치적 결정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타협안으로 이제 나토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가 미래의 나토의 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고 결정할 때는 그때는 이제 번거로운 절차인 회원국 행동계획 나토에 가입한 나라들은 회원국 행동계획, 멤버십 액션 플랜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뭐 법적 조치를 해야 되고 군대에서 군이 조치할 것도 많고 있는데 그런 조치를 면제해 주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굉장히 실망해서 뭐 사실 실망감과 분노감을 동시에 좀 표출했고요. 나중에는 좀 자세를 좀 노릇했지만 초반에 굉장히 좀 분노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나토 가입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뭐 나토 내에서는 어쩔 수 없는 회원국들 간의 이견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도 지금 정도의 어떤 그 문구는 그렇게 뭐 완전히 그냥 좌절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타협 아니기 때문에 서방에서는 그래도 이나마도 그래도 상당한 그래도 우크라이나에게는 그래도 좀 희망을 주는 좀 성과 있는 결정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한 부분마다 자꾸 디테일을 말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을 좀 더 많이 잡아먹는 것 같아요. 속도 좀 더 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요. 어, 금년 9월 13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암무르주에 있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가서 푸틴 대통령과 맞아 정상을 했고 그 정상회담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이 정상회의 결과 러시아로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게 포탄입니다. 그래서 포탄이 워낙 많이 쓰고 있거든요. 많이 쓸 때는 뭐 하루에 러시아군이 한 3만 발에서 5만 발 정도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포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서방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퍼부은 포탄이 약 한 1천만 개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우크라이나군은 한 100만 개에서 한 200만 개 정도를 썼다고 좀 추산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모두 이 전쟁이 지금 1년 8개월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포탄 탄약이 무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서방이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우리나라 포탄까지도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로서는 러시아에도 포탄을 생산을 러시아 내 포탄 생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그게 러시아군이 사용하기에 그렇게 충분한 양은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군이 이제 1년에 한 좀 포탄 생산 좀 시설을 증설해가지고 한 300만 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해요. 하지만 그 역시 충분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 눈을 돌리고 있고 우크라이나나 미국이나 서방 나토 국가는 또 우리나라 남한에 또 눈을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과 북한은 이 사실상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준 전시 상태에 살아왔기 때문에 다량의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대포, 많은 전차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훈련을 위해서라도 포탄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포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두 나라가 남한과 지금 북한이라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다급하니까 북한에게 이제 손을 벌린 것이죠. 사실 뭐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북한은 러시아의 귀중한 어떤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뭐 북한이 갖고 있는 자원이랄 것도 뭐 러시아에 도움되는 것도 없고 또 핵무기 개발로 해서 북한은 국제사회에 많은 프라블,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좀 골치 아픈 이유 뭐 그 정도였죠. 근데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의 가치가 급격히 올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그 지난달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은 북한의 낮은 항에서 8월 초부터 북한의 낮은 항으로부터 러시아 남서부 지역으로 1,000개의 컨테이너가 이동했다고 합니다. 1,000개, 근데 그 1,000개의 컨테이너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여러 가지 그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보면 그 1,000개의 컨테이너 안에는 그 다량의 포탄과 탄약 그리고 북한산 무기가 들어가 있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걸 우리나라 국정원에서는 오늘 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그 포탄의 양을 갖다가 한 100만 개 정도로, 100만 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 보낸 포탄이. 한 100만 개 정도면 이제, 러시아군이 요즘 정도의 포탄 사용량을 비춰보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전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쓸 양이니까 사실 엄청난 양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의 존재가 올라갔고, 이제 이 북한은 이제 폭탄이나 이런 재래식 무기를 지원한 대신에 북한은 이제 식량과 에너지를 당연히 받을 거고요.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필요한 정찰 위성 기술을 주겠다고 또 약속도 했습니다. 근데 서방세계에서는 또 거기다 더해서 만약에 북한이 필요한 핵 잠수함 기술이라든가 또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들어가는 그 기술 이런 것들을 더 제공하게 되면 그게 우리 그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론 우리 정부와 우리 군 당국도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북한의 어떤 이런 북한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군사적인 그 무기에 대해서 거기다가 정찰 위성, ICBM, 그다음에 잠수함 이런 것에다가 러시아의 고급 군사 기술이 더해진다면 그건 우리 남한군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지금 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은 사실 이게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여파가 우리 한반도에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크게 보면은 사실 뭐 지금 이 북한 문제 요소가 아니더라도 이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현황은 동아시아의 안보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안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우크라이나 상황하고 우크라이나 벌어지는 전쟁이 우리의 남의 일이라고 먼 나라 남의 일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를 우리가 봤듯이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뉴스에 보면 어떤 이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가 이제 그 뭐 중국은 대만을 절대로 침공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봤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게 남북한 통일은 아마 우리나라 외교 안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꼽으라면 우리나라의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일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중국 외교 안보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딱 꼽으라면 그것은 대만 수복입니다. 대만을 수복해서 뭐 그 근데 중국은 이 대만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4, 5년 전에 시진핑 주석이 자기 입으로 직접 말했습니다. 대만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서방 사이에서는 긴장하고 있고 만약에 이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해서 어디 뭐 일본 방문하거나 뭐 아니면 다른 외국에 갈때 몇 번을 이제 그 미국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에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무력한다면 미국은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할 겁니까? 똑같은 질문을 한 1년 반 동안에 한 3번을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바이든 대통령은 yes, 우리는 지원할 겁니다. 우리는 대만을 지킬 겁니다. It's our commitment. 그것이 우리의 공약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제 말했던 것이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 침공이 예견됐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직접 군사적으로 그냥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한 정도가 아니라 미군이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할 거라고 지금 서방 세계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주한 미군도 말하자면 대만 지원에 동원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일본에 있는 미군과 항공기들, 전투기들 그거에 동원되는 것은 이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시 말씀드려서 어쨌거나 멀리 떨어진 남의 먼 나라 일이 아니고 우리 동아시아의 안보와 직결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이 지리적 건전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아마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보 상황에서도 중국이 과연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지는 계속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문제에 대해서는 뭐 사실 따로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전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향후 전망에서는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한 2가지 정도의 전망인데요. 첫 번째는 이런 현재 빠져 있는 교착 상태가 지속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지속된다면 왜 지속될 가능성이 높냐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을 받고 있고 러시아는 부족한 무기는 이란으로부터 드론을 받고 있고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받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중국으로부터 뭐 반도체 같은 걸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일방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어느 일방도 상대방을 압도할 만한 군사력이 되지 못한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 비슷비슷한 상태에 되면 교착 상태가 빠져야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이제 교착 상태에 계속 있다가 어느 일방이 전쟁은 결국은 어느 일방이 상대방보다 더 오래 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이기게 되어 있는 이제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어느 나라가 더 오랫동안 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지 모르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러시아가 좀 더 그럴 것 같긴 하지만 왜냐하면 서방에서의 전쟁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불확실하지만 이게 어쨌거나 금년 말을 넘어서 일단 내년으로 전쟁이 이어진다는 거는 그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어느 시점까지 갈 거냐? 일단 뭐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갈 때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게 살짝 다르지만 학자들 사이에 코리안 모델이라고 이제 불리는 게 있습니다. 코리안 모델은 뭐냐면 한반도에서 한국 전쟁 당시에 장기간 이제 그 교착 상태에 있다가 결국 평화협정을 맺지 못했죠. 많은 전쟁은 사실 교착 상태에 빠지면 서로가 지쳐가지고 이제 평화협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평화협상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럼 그 평화협정은 이제 다시 이제 완전히 평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반도 모델, 코리안 모델, 한국 모델은 결국은 이렇게 교착 상태로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 서로 지쳐가지고 이제 가는데 도저히 평화 협정을 할 정도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그냥 전쟁 상태만 중지하고 맞으면 교전만 중지한 상태로 하고 그 교전 중지한 그 선을 갖다가 새로운 국경선으로 해서 그냥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남한 남북한 관계는 그때 말하자면 정전 협정만 있지 평화 협정이 없잖아요. 평화 협정이 없으니까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은 기술적으로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건 사실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는 분석이죠.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국민 감정이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쪽이 더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민간인들이 부차에서 이르핀에서 러시아 군인들한테 학살당했고, 그건 다그 러시아의 전쟁 범죄들이죠. 학살당했고, 지난해 또 겨울에는 러시아가 그 추운 겨울을 보내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전기 시설을 집중 미사일과 드론을 공격해가지고 또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추위에 그러니까 이게 전기 난방 없이 겨울을 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뭐 어떤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감정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사실 평화 협상을 통해서 뭔가 평화 협상이라는 것은 어떤 give and take 상대방이 간절히 원하는 걸 주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어떤 서로 합의에 이르는 방식인데 그런 합의에 이르기가 지극히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좀 더 현실성 있는 것이 코리안 모델이 아닐까. 결국 어느 시점에서 전투가 중단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그 선에서 더 이상의 전선의 변동이 없다면 거기서 전투가 멈추고 그 땅이 새로운 국경선이 된 상태로 이제 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게 서방에서 사실 좀 우려 섞인 관측입니다. 그게 현재로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이제 그런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지금 마지막 섹션으로 이제 향후 전쟁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변수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은 서방이 지원한 무기들 때문이었고요. 그중에서 특히 뭐 지금 뭐 하이마스 같은 그러니까 이 다연장 로켓 시스템, 그다음에 어떤 많은 곡사포들, 뭐 M777이라고 부르는 곡사포들, 그다음에 좀 뭐 많은 브래들리 장갑차, 뭐 이런 다수의 그런 그러니까 중장비들입니다. 근데 거기다 더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원했던 것은 이제 얼마 전까지 미국산 에이타켐스 장거리 미사일, 이 장거리 미사일은 사거리가 한 300km 정도 돼서 어떤 우크라이나에 들어와 있는 러시아 기지를 깊숙이 있는 그 기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에이타켐스 장거리 미사일은 지난달 미국이 조용하게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했고 그래서 사용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서방이 보유하고 있는 F-16 전투기. 우크라이나는 F-16 전투기를 많이 받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 조종사를 훈련시키고 있고요. 다만 그 조종사 훈련에 한 짧게는 4개월, 한 6개월 정도, 4개월,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조종사 훈련이 끝나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를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시기는 아마 내년 봄 빠르면 초, 아니면 내년 봄 정도로 예상하기 때문에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닙니다. 그리고 F-16 전투기는 사실 굉장히 값비싼 이 무기입니다. 무기 중에서 가장 값비싼 거죠, 전투기라는 것은. 그래서 많이 들어가기 힘들 텐데 일단 한 뭐 서방에서는 대체로 한 50여 대 이상은 들어갈 걸로 지금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군력 차이는 한 7대1 내지 한 8대1 그 정도의 현격한 차이가 있고 러시아군이 뭐 한 700대, 800대, 900대 정도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은 한 150대, 16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차이가 큰 상황인데 과연 50렬에 넘는 F-16 전투기가 전황을 바꿀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도 많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에이타켐스 미사일, F-16 전투기 이런 우수한 성능이 지극히 우수한 이제 서방대 무기들이 그런 무기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다량으로 지원되어서 그런 무기들이 결합되면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우위에 서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국내 정세의 문제가 있는데요. 금년 6월 하순에 프리고진이 운영하던 바그너 그룹, 러시아 용병 그룹 무장 반란이 어떤 러시아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그 푸틴으로서는 다행히 그게 협상을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서방 세계에서 예측한 대로 푸틴은 프리고진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프리고진이 어떻게 보면 좀 경솔한데 자기가 전용기를 타고 계속 모스크바에서 상트부르크로, 상트부르크에서 뭐 벨라루스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던 사이에 그 전용기에 누군가가 폭탄을 심어서 폭파시켰습니다. 아마 그 서방에서 다 푸틴의 지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프리고진도 이제 사라졌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다시 푸틴 체제는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러시아의 대선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교착 상태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잃어버렸던 땅을 크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런 이변이 없다면 내년 3월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제 다시 집권하게 될 것이고 임기가 6년입니다. 다시 러시아를 이끌게 되고 전쟁을 계속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전망이 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뭐 한 80%에 넘습니다. 뭐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지지도도 80% 전후니까 사실 비슷한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양국이 젤렌스키 대통령도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뭐 계엄령 하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엄령은 3개월마다 갱신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방의 일각에서는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전쟁의 빌미로 좀 독재를 하고 있다는 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뭐 대언론 정책이라든가 그런 젤렌스키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이 좀 정부의 젤렌스키 정부의 대국민 대언론 통제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과연 이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는 민주국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저러다가 젤렌스키 독재 국가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비록 전쟁이 중이지만 대통령 선거를 계속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전쟁 중인 나라가 선거를 하려면 큰 예산이 필요한데 그러면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측에다가 대통령 선거를 하면 미국이 예산을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하겠다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선이 이루어질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쟁 상황에서 전쟁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 서방 세계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한 것 중에서 그게 보면 뭐 약 한 절반 정도가 미국의 군사적 지원, 재정 지원이었습니다. 미국은 뭐 우리 돈으로 600조 원이 넘는 말하자면 거의 대충 거치게 잡아서 한 600억 불이 넘는 지원을 해왔고 그것은 서방 세계 전체 지원의 한 50%에서 한 60%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온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제 전쟁이 길어지다, 장기화되다 보니까 점점 좀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공화당 내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렇죠. 가장 내년에 있을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 맥락에서 보면 가장 큰 변수는 내년 11월 5일에 있을 미국 대선 결과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대통령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것으로 지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지금 그 유력한 후보로 역시 대두되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대결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되고 있는데 그 지금 예상되는 지금 현재 지지도 차이는 1% 미만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고 어느 쪽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과연 전쟁 결과가 어느 쪽의 결과로 나올지는 정말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뭐 금년 상반기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뭐 이 전쟁은 24시간 내에 끝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호언장담했는데 뭐 실제로 24시간 내에 끝낸다기보다는 이게 브라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 틀림없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 장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끝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빨리 전쟁을 끌려고 하다면 그걸 결국은 그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조건에 부합되는 러시아의 유리한 협상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쪽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좀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시간이 뭐 단언하긴 했지만 대체로 지금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상황.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대선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우크라이나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다지 지금 우크라이나 둘러싼 국제 환경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뭐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 뭐 저 같은 경우 그렇지만 저도 이제 강연하거나 아니 보면은 가장 자주 받는 얘기는 안 질문이 했어. 이 전쟁이 그래. 언제 끝날 것 같나요? 하는 질문. 사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주로 이 질문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도대체 어떻게 끝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그러니까 전 세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문가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도대체 전쟁은 언제 끝날 것인지, 또 어떻게 끝날 것인지. 근데 사실은 또 전쟁을 연구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전쟁에 관한 많은 것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예측하기 힘든 게 이 두 가지 질문이라고 해요. 특히 전쟁이 언제쯤 끝날 것인지. 하여튼 그런 식인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전쟁에 영향을 주는 이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전쟁이 언제까지 뭐 내년까지 내내 갈 거라고는 갈 가능성은 뭐 90% 이상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까지 전쟁이 벌어질지 또는 아닐지 또는 어떤 평화 협상이 이루어질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라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주고봐야 될 거고요. 다만 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전쟁이 시작된 모든 전쟁은 다 끝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 어느 정부가 전쟁을 위한 자원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무한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아무리 오래 가도록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연 그 시점이 언제일 것인지 앞으로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그리까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한 시간 정도에 끝내는 걸 목표로 했었는데 자꾸 제가 한 가지 말하다가 좀 상세한 내용을 덧붙이다 보니까 많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다른 분들이 가지는 질문을 갖고 계신 질문이 있으면 제가 거기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진행할까 합니다.